네, 민법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통칙에는 조문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장이라고 하면은 조문이 이렇게 꽤 많이 있거든요. 장 안에 절도 있고 또 아까 본 것처럼 관도 있는데 제1조는 법원입니다. 법원. 또 대법원 사이트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쪽에 딴 데 보면 이제 한자 읽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쉽게도 여기서 한자로 바뀌지를 않고 계속 그냥 한글로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글자가 좀 작죠. 여기 한자 보기라는 걸 딱 누르면은 한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제 글자는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게 법법자에다가 이제 권원 원자, 우리 물이 나오는 셈이 저거죠. 법원은 결국은 셈은 물은 셈에서 나오듯이 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는 크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글씨로 글자로 된 그런 법원도 있고 이런 거를 성문법원입니다. 글자로 된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글자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건의 결과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서 법원으로서 인정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불문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민사라는 거는 한번 쭉 읽을까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에 의하고 관서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법에 한자도 많고 좀 법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이야말로 우리의 현실 생활하고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학문이 바로 법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고 그 힘이 법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죽은 법이 되고 우리 일상에서 필요가 없는 법이 되거든요. 그 민사라는 말은 우리가 대비되는 말이 법학에서는 이 법률 용어들은 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알면은 반대쪽을 또 이해하기 쉬운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치면은 손바닥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은 손등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사라는 말의 상대는 이제 대표적인 게 형사가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 상사라는 것도 상업하는 상사라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동법, 근로기준법 관련된 노사도 있고 이혼이나 이런 것처럼 또 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대비되는 말들이 있지만 대표는 민사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이 파트너는 형사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교입니다. 법률이라는 거는 이 민법처럼 글씨로 된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인데 아까 이제 이건 성문법원이고 불문법원에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관서법, 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 하면은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한 민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아침마다 버스 타고 뭐 커피 사 마시고 점심 사 먹고 하는 그런 게 다 민사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민사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게 있으면은 이걸로 하고 즉 성문 규정이 있으면은 성문 규정이 우선하고 성문 규정, 성문 법원이 없으면은 불문 법원에 의하는데 우리 민법 1조는 불문 법원 중에서 관습법과 조리만 규정하고 있고 세 번째인 판례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민사법률 행위에 관한 법원은 성문법원이 1순위이고 성문법원이 없으면은 불문법원 중에 간섭법이 2순위, 성문법원도 없고 간섭법도 없으면은
불문법원의 하나인 조리가 이 법원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이 조리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활법률이라는 책을 올 9월 1일자로 출판을 했는데 그 표지가 버드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버드나무를 그 모네라는 유명한 화가의 버드나무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민법 1조의 조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지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요거는 나뭇가지조, 요거는 우리가 이치 이해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버드나무는 아래로 쭉 늘어지는 게 나뭇가지의 이치이고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은 위로 또는 옆으로 똑바로 뻗는 것이 대나무나 소나무의 그 이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섭법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나 또는 일정한 공간에서 계속 반복되던 것을 우리는 관습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개인이 하게 되면은 앞뒤를 바꿔서 습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밥 먹을 때 다리를 막 떤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습관, 뭐 나쁜 습관, 뭐 좋은 습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공간적, 시간적으로 좀 크게 이루어질 때는 관습이라 그러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 즉 법원으로서 채택이 되면은 그것을 관습에서 관습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 된 법이나 관습법이나 동일한 어떤 법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 1조에서는 없으면 하고 이랬으니까 우리 다수설과 판례 입장에서는 일단 이 성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관습법, 이것도 없으면은 조리, 판례는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법원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라서 더 비교적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 민법 1편 총칙의 제1장 통칙의 2개뿐인 조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신의 성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이걸 신의 성실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신의 성실 그려야 될까요? 읽을 때는 우리가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까 민사에 관한 민사 법률 행위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부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이 민사 법률 행위의 구조는 1대1 구조입니다. 이 화면이 좀 흔들리는 것은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지대를 하나 더 마련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법률 행위에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권리에 짝이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A하고 B 1대1로 어떤 커피 매매 계약을 했다고 치면은 A에게도 권리가 생기고 B에게도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의 권리에 해당하는 의무가 같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의무가 생기는 법률 행위를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그러고 한쪽에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편모설하, 뭐 어머니방 계시면 편모설하, 아버지만 계시면 편부설하, 뭐 또는 어느 한쪽만 편들면 편향적이다 이런 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경우는 편무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쌍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이제 어느 한쪽이 그 권리를 가지지 않고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제3편 채권편에
강론에 가면은 우리 법률 행위가 한 14개, 15개 정도 이렇게 샘플로 돼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정려라는 겁니다. 정려. 정려는 A가 뭡니까? B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렇게 되면은 A는 B에게 줄 의무만 생기고 B는 A에게 그 재산에 대한 대가를 줄 의무가 안 생기는 것들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려 이후에 3절이 이제 매매가 되거든요. 매매 이후의 계약들은 다 쌍무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이 서로 균형이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대체로 이 신의의 조차는 권리의 행사에 좀 요구되는 덕목이고 성실히 해라 하는 것은 의무 이행에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읽을 때 제2조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어떤 나라는 1, 2 표시가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된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어진 만큼만 힘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인정된 힘보다 더 크게 하면은 아예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풍선이 있다고 치면은 고무풍선을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바람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이 그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 풍선이 터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남용이라는 것은 바로 고무풍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하면 고무풍선이 터지기 때문에 그 권리의 행사는 무효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인데 제가 강의실에 시간에 주로 드는 것이 요즘은 이제 뭐 하이패스라는 게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카드로 이렇게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 아니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대부분 이제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가 아니고 스타벅스 갔는데 커피가 뭐 5,000원이다. 그럴 경우 1,000원짜리 5장으로 현금으로 지불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100원짜리 50개를 커피값 5,000원에 대해서 지불하는 경우에 그것이 과연 성실한 5,000원 지불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성실하게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돈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5,000원을 그냥 카드로 하면 딱 좋은데 500개, 50개죠. 이제 50개를 딱 준다든지, 그죠? 100원짜리로.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 1,000원짜리 5장을 주는 거는 그래도 성실한 의무라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성실하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뭐 4,000원하고 100원짜리 10개 정도도 오케이. 근데 3,000원과 100원짜리 20개 이거는 조금 그 스타벅스의 직원이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솔직하게 동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카드나 무슨 페이 이런 걸로 하죠. 그런데 5,000원을 아예 100원짜리 동전 50개로 그냥 준다든지 이거는 확실하게 성실한 의무이행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심하게 10원짜리 500개를 준다든지 이거는 5,000원을 안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나나 여러분이 커피 마시면서 5,000원 주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의무이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성실한 의무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즉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이렇게 하나 분화된 구체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의 행사 의무이행은 뭐 10원짜리 500개 주는 건 그건 확실하게 이거는 성실한 의무가 아니니까 그거는 돈을 안 낸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권리의 행사는 신의의 조처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와 여러분이 권리자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이 의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권리자일 때 여러분이 나한테 거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우병찬 교수는 교수니까 나한테 행사할 권리를 점잖게 매너 있게 교수답게 할 것이다 했는데 내가 좀 그렇게 안 하고 좀 갑질하듯이 이렇게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것은 남용이 되면은 나의 행사는 무효가 돼 버리니까 그 권리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못 쓰게 되면은 처음부터 권리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조금 전에 이제 여기에 위반하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면은 그 행위는 무효다. 권리는 없어지고 의무는 돈 안 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은 법학은 이 추상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신의, 성실, 남용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뭐가 남용이고 뭐가 신의에 맞고 뭐가 성실한 건지는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석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용어는 꼭 알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어느 법이든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보면은 무효라는 말 또는 취소라는 말 또 가끔 이제 철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103조라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상을 내용을 한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무효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아까 가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같은 거는 보면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 얻지 않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와 무효와 또 철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철회. 그죠? 이런 말들의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다른데 이런 것은 법률 용어 사전을 한 권 구입해 가지고 이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1학년 때는 법전을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강의한 PPT도 다 그 PDF로 받아서 거기에 바로 필기까지 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런 묵직한 법전을 살 필요는 더더구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률 용어 사전도 파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용어 사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법학도들이 법률 용어 사전을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영문학과 학생들이 영어 사전 보잖아요. 국문학과 학생들도 문학 사전이 있고 경영학과 학생도 경영학 사전, 경제학 사전 뭐 이런 거 아마 있거든요. 근데 이 추상적 용어가 다른 학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편인 법학에서 오히려 법률 용어 사전을 활용하는 그 정도가 좀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담당하는 교수가 지정해 준 어떤 교재를 보면서 그 교재를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 용어 사전을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학은 절대 암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법학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실제 일어난 현실의 사건에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법학은 실용학문입니다. 현실과 떨어져서는 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학문이 바로 법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판례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하고 활발한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학문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하나만 공부해도 2개, 3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공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15분 한다고 그랬는데 20분이 다 돼가